초가을의 바람이 산중턱을 감싸고 있었다. 낙엽은 바스락거리며 바닥을 스치고 길을 따라 걷는 여인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 쳤다. 그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을 걸었다. 이름은 해수. 그녀의 얼굴엔 묘한 슬픔과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서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고개를 드는 모습은 어딘가 기품이 묻어났다. 그때였다. 멀리서 다급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도와주시오. 해숙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소리는 더 깊은 숲속에서 들려왔다. 해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한 남자가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 옷차림을 보니 선비 차림이었다. 그의 가슴 벗겨져 한쪽에 굴러가 있었고 그는 발목을 감싸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해숙이 다가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비친 해숙의 얼굴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예,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었습니다. 해숙은 남자의 발목을 살펴보았다. 부어오른 발목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의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 부목을 만들고 근처의 약초를 캐내어 뿌리를 으깼다. 그리고 그녀는 치맛자락을 찢어 발목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이 약초는 상처를 진정시키고 부기를 가라앉혀줍니다. 해숙이 말했다.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찌 이리 능숙하게 치료를 하십니까? 아가씨께서도 약초에 대해 아시는 겁니까? 그저 어릴 적 배운 것입니다. 해숙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남자는 해숙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어딘가 섬세하고 다정했다. 분명 서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말투는 평범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잠시 후 남자는 겨우 숨을 고르며 해숙에게 물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해숙이라 합니다. 해숙이라. 남자는 그녀의 이름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숙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기품이 어딘가 모르게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산을 내려온 해숙은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다. 해숙은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다. 허름한 주막은 새벽부터 일어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주모가 다가와 해숙에게 물었다. 무얼 드릴까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은 주모가 가져다 준 국밥을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그릇을 비운 후 그녀는 허리춤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손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돈주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그곳엔 빈 허리끈만이 남아 있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막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돈주머니가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걸까? 하지만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주모가 해숙에게 다가왔다. 돈주머니를 잃어버리신 것 같네요. 어쩌면 장터에서 흘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유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내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해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주막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바로 어제 산에서 만난 선비, 조원식이었다. 그는 주막 안을 둘러보다 해숙을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제 산에서 나를 도와준 해숙이 아니오? 해숙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도련님께서 어찌 여기에? 조원식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제 덕분에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소. 정말 감사했네. 그런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구려.
그의 눈길이 해숙의 굳어진 얼굴과 그 옆에 서 있는 주모를 번갈아 살폈다. 무슨 일이오? 조원식이 물었다. 주모가 나서서 대답했다. 이 아가씨가 돈주머니를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밥값을 못 내고 있었던 참이죠. 조원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몇 냥을 꺼내 주모에게 건넸다. 제가 대신 내도록 하겠소? 아닙니다. 도련님. 해숙은 급히 손을 내밀었다. 이미 어제 충분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원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어제 내가 다친 발목을 치료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입었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조원식은 그녀의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눈치챘다. 그나저나 해숙이 자네는 어디에 머무를 곳이 있어? 해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산을 내려온 후 그녀는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었지만 돈주머니까지 잃어버리자 당장 갈 곳이 없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원식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내 집에서 일을 해주겠소?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손이 부족하오. 품값은 충분히 드리겠소? 그렇게라도 하면 자네도 머무를 곳이 생기고 나도 신세를 갚을 수 있지 않겠소? 해숙은 망설였다. 그러나 주모는 그 말을 듣고 기쁘게 말했다. 어머, 선비님 집에서 일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해숙 아가씨, 저 선비님은 마을에서도 아주 평판이 좋은 분이시랍니다. 주모의 말에 해숙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도련님. 그날 오후 해숙은 조원식을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결코 단순하지 않은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조원식과 함께 도착한 집은 마을에서도 꽤나 큰 저택이었다. 담장이 높고 정갈한 마당은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하인이 조원식을 보자마자 급히 뛰어와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영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산에서 발을 헛디뎌 잠시 다쳤네. 해숙 아가씨가 나를 도와주었지.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기로 하셨네. 조원식의 말에 하인은 해숙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서민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졌다. 해숙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원식은 해숙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 한가운데서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조원식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원씨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발목은 괜찮은 게냐? 예, 아버지. 해숙 아가씨 덕분에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서 일하실 겁니다. 노인은 해숙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은근한 따뜻함과 함께 묘한 날카로움이 엿보였다. 자네가 우리 원식을 도와준 그 아가씨로구나. 참 고맙네.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던 길에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조원구라 하네. 이 집안의 가장이지.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이상 불편함 없이 지내게. 해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조원구 영감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날 밤 해숙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조원구 영감은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해숙은 문득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 손바닥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자국이 있었다. 저택에서 도망치던 날 그녀는 대문을 뛰어넘다 손바닥이 찢어졌었다. 그 상처는 아물었지만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해숙은 부엌에서 하인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를 도우며 주위를 살폈다. 하인들은 그녀를 경계하듯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들 사이에 나누는 말들은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저 아가씨, 어딘가 수상하지 않아? 맞아. 저 옷차림은 분명 서민인데 저렇게 고운 말씨라니? 혹시 도망친 노비가 아닐까? 해숙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숟가락을 쥐는 힘이 조금 더 세질 뿐이었다. 그때 마당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은 슬그머니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조원구 영감이 관아의 관리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관리의 얼굴은 어딘가 날카롭고 까칠해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조원구 영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영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헌납건 말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옵니다. 알겠네. 하지만 요즘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다른 집안들은 이미 헌납을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또께서 이번에 관아의 토목 공사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계시니 영감님도 더 늦기 전에 내어주셔야 할 것이요. 조원구 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관리가 떠난 후 조원구 영감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해숙은 그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조원구 영감은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어딘가 초점이 풀린 듯했다. 해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해숙은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숟가락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손바닥을 보았다. 상처 자국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그날 밤 도망쳤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이 집에 있는 한 내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조원식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어딘가 생각에 잠긴 듯 서 있었다. 해숙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고마움, 그리고 그리움이 엉켜 있었다. 해숙이 조원구 영감의 집에 머무른 지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다른 하인들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며 수군댔지만 해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냈다. 어느 날 해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다. 대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남자가 말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말에서 내리더니 하인을 불렀다. 조원구 영감 계시느냐? 예,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인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조원구 영감을 불렀다. 잠시 후 조원구 영감이 서둘러 마당으로 나왔다. 아, 관아에서 오셨군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감, 이번 달 헌납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또께서 점점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하옵니다. 관아 관리의 말투는 예의로 포장된 협박이었다. 조원구 영감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게 요즘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쌀을 모으기가 쉽지 않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영감님, 저희가 여태껏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그때 해숙은 마당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관리의 표정은 갈수록 거칠어졌고 조원구 영감은 점점 고개를 숙였다. 해숙은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잠시 후 관리가 떠나고 조원구 영감은 마당 한가운데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라면 집안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로구나. 해숙은 조용히 뒷걸음질 쳐 부엌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수건을 짜며 생각했다. 이 집안에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하지만 내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날 밤
조원식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촛불이 아련하게 흔들렸고 그 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더 깊어 보였다. 해숙은 그의 방 앞을 지나치다 우연히 그의 방 안을 엿보았다. 조원식은 책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갔다. 조원식은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조원구 영감이 서 있었다. 그는 등 뒤로 손을 모으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원씨가 아직 자지 않았구나. 아버지, 관아에서 자꾸 재촉하는 것이 영 꺼림칙합니다. 저들이 아버지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조원구 영감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조원식은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버지, 제가 관아에 가서 사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아버지께서 안 된다. 원씨가. 조원구 영감은 처음으로 소리쳤다. 그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해숙은 그 장면을 보고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조원구 영감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이 집안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그는 말끝을 흐리며 서재로 돌아갔다. 조원식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해숙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발목이 나뭇가지에 걸려 툭 소리가 났다. 누구냐? 조원식이 소리에 반응하며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서 있는 해숙을 발견한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해숙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오? 해숙은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변명했다. 저 그냥 물을 뜨러 나왔다가 이 밤중에. 조원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해숙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해숙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지나치게 예민했어? 그는 서재로 돌아갔고 해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해숙은 팔을 끌어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집안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 하지만 내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면 더 조심해야 해.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 장날이 되었다. 마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종 상인들이 진귀한 물건과 약재를 팔고 있었다. 해숙은 조원식과 함께 장터에 나섰다. 조원식은 아버지에게 드릴 약재를 구하려는 목적이었고 해숙은 장터를 한번 둘러볼 겸 따라 나선 것이었다. 장터를 지나가던 중 해숙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스쳤다. 그 남자는 머리를 두 번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음흉한 눈빛과 말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바로 옛날 그녀가 몸종으로 있던 대감 집안의 하인이었던 삼식이었다. 삼식이는 한 약초 장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길게 뻗은 뿌리 약초가 들려 있었다. 삼식이는 그것을 흔들며 크게 외쳤다. 여기 보기 드문 귀한 산삼이요. 이 산삼은 100년 묵은 진귀한 것이니 기력을 회복하고 수명을 늘려준다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둘씩 다가갔다. 삼식이의 눈은 욕심과 교활함으로 번들거렸다. 조원식은 그 광경을 보고는 발길을 멈추고 삼식이에게 다가갔다. 오, 삼식이 아닌가? 여전하군. 삼식이는 조원식을 보더니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조원식 도련님이 아닌가? 지난번에 사갔던 산삼 덕분에 아버님께서 아주 건강해지셨다던데 오늘도 새로 들여온 귀한 산삼이 있소이다. 조원식은 그가 들고 있는 뿌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해숙은 그 뿌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해숙은 천천히 삼식이에게 다가가 그 뿌리를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산삼이 아니오.
삼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해숙을 쳐다보았다. 뭐라고? 이게 산삼이 아니라니? 이 뿌리가 몇 냥짜린지 아시오? 감히 무식한 여인이 뭘 안다고. 해숙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산삼은 뿌리 끝이 둥글고 마디가 고리처럼 생겼소. 하지만 이건 뿌리가 매끈하고 잔뿌리가 더덕처럼 퍼져 있어. 더덕이요. 삼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더덕을 산삼이라니. 저 사기꾼. 저번에도 나한테 팔았던 산삼이 가짜였는데. 삼식이는 당황한 얼굴로 한 발짝 물러섰다. 아니, 이게 산삼이 아니라니. 아, 내 잘못 보았구려. 그냥 다른 데서 산삼을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는 뿌리를 버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해숙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조원식은 그런 해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해숙 아가씨, 어찌 더덕과 산삼을 이렇게 잘 구분하시오? 해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 뿌리의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어릴 적 대감 마님께서 더덕과 산삼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약초를 자주 다루셨습니다. 조원식은 해숙의 대답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자네 덕분에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을 막았소. 고맙소, 해숙 아가씨. 해숙은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사기를 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해숙은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삼식이가 마을에 있다는 것은 위험을 의미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지금까지 숨겨왔던 신분이 발각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걷는 내내 삼식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음흉한 웃음, 교활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알아차리던 그 순간의 섬뜩한 표정.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위험할지도 몰라. 하지만 갈 곳이 없다. 해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 그녀를 뒤에서 지켜보던 조원식은 입을 꾹 다문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더 커지는 의문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음식 재료를 나르고 주모는 불을 피우며 국을 끓이고 있었다. 해숙은 조용히 배추를 썰고 있었는데 그때 주방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에 든 나무지팡이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해숙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누구야? 해숙이 아니냐? 해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배춧칼을 꽉 쥐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해숙이 아니라 하숙이라 합니다.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 남자는 뭔가를 알아챈 듯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하숙이. 그럴 줄 알았다. 너처럼 고운 얼굴을 가진 아가씨가 서민 행세를 하고 있다니.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는 해숙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해숙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하나 있었다. 그 흉터는 그녀가 도망치던 날 자신을 붙잡으려 했던 하인에게 칼자루를 휘둘렀을 때 생긴 것이었다. 삼식이. 삼식이는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다 알게 되면 조원구 영감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양반 행세하던 아가씨가 사실은 도망친 노비였다고 하면 말이야. 해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대답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숙일 뿐입니다. 삼식이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래, 하숙이라고 해두지.
하지만 내 입을 막으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그 순간 주모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어머, 삼식이 아니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삼식이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해숙에게서 떨어졌다. 아, 그냥 우연히 들른 길입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어딘가 낯이 익어서 말이죠. 주모는 해숙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해숙이가 낯이 익다고? 삼식이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아, 내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삼식이가 나가고 나서 해숙은 주모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삼식이 말이니? 예전에 큰 대감댁에서 하인으로 일하다가 쫓겨난 자야. 요즘은 마을을 떠돌며 이런저런 자비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어.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삼식이가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안했다. 그날 밤 해숙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달빛은 차가운 은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삼식이가 나를 알아본 게 분명해. 그는 분명히 나를 협박하려 들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집에서 더 머무를 수는 없어.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해숙은 숨을 죽였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방 앞에서 멈췄다. 누구지? 해숙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조원식이었다. 그는 어두운 복도에 서서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다 문을 두드렸다. 해숙 아가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해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조원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까 주방에서 삼식이라는 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았소? 그 자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소? 해숙은 당황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조원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해숙 아가씨, 나도 바보는 아니오.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겠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주시오. 해숙은 조원식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조원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 테니 언제든 도움을 청하시오. 그는 조용히 돌아섰고 해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나는... 그녀는 두 손을 모아쥐고 눈을 감았다. 삼식이의 협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집을 떠날 수도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다. 그저 점점 커져가는 위협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마당으로 나섰다. 어제 삼식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조원식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주시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해숙은 두레박을 들어 물을 길어 올렸다. 그때 마당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하인이 급하게 달려 들어왔다. 영감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조원부 영감은 마루에 앉아있다가 하인을 맞이했다. 하인은 서둘러 편지를 전했다. 조원부 영감은 편지를 뜯고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원씨가 이리 와 보거라. 조원식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아버지의 부름에 서둘러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들고 있는 편지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이건 김기호 대감의 인장이 아닌가요?
조원부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기호 대감께서 너와 혼인을 맺기로 한 여식과 함께 내일 직접 집을 방문하신다고 하셨다. 조원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혼인이라니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원씨가 김기호 대감께서는 한길도의 절도사로 지금 주상전하께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다. 우리 집안이 그와 혼인을 맺는 것은 집안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 조원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마당에서 물을 길어올리고 있는 해숙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해맑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슬픔이 느껴졌다. 해숙 아가씨. 그날 밤 해숙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대문 밖에서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김기호 대감이 직접 오신다니 이 집안도 이제 큰 혼사가 잡히겠구나. 도련님께서 평소에 품위 있고 점잖으신 분이라 혼인 상대가 부러울 것 없어. 해숙은 창문을 닫고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도련님과 혼인할 여식이. 그녀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해숙은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 조원식이 서 있었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두 손을 주먹 쥐고 있었다. 해숙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를 불렀다. 도련님. 조원식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어딘가 흐려져 있었다. 해숙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조원식은 잠시 입술을 떨더니 이내 담담히 말했다. 내일 아버지께서 나와 김기호 대감의 여식과의 혼인을 정하려 하신다.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이미. 조원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해숙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손을 붙잡을 수 없었다. 도련님께서는 좋은 분이십니다. 김기호 대감의 여식과 혼인하신다면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조원식은 눈을 감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해숙을 바라보았다. 해숙 아가씨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소? 해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삼식이라는 자가 당신에게 했던 말 내가 다 들었소.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겠소.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원식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고 싶소.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해숙은 숨이 막힐 듯했다. 해숙 아가씨. 내일 혼인을 결정하기 전에 나는 당신의 진실을 알고 싶소. 해숙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께서는 저를 믿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조원식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뒤돌아섰다. 내일이 오기 전까지 나는 답을 듣고 싶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뒷마당을 걸어 나갔다. 해숙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운 돌을 얹은 듯 가라앉았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가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다. 내 정체를 밝히면 도련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 텐데. 그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새벽이 밝기 전 마당 앞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해숙은 잠에서 깨어나 급히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말에서 내린 남자는 번쩍이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김기호 대감. 해숙은 숨을 삼켰다. 그의 옆에는 나이가 어린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고 화려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는 그녀는 김기호 대감의 여식 김혜련이었다. 마당으로 나온 조원구 영감은 급히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대감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영감, 오랜만이요. 김기호 대감은 단호한 표정으로 마당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해숙의 방으로 향하더니 이내 다시 조원구 영감에게 돌아갔다. 어제 보낸 편지에 대해선 다 읽어보셨겠지요? 조원구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감마님. 원식이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방에서 조원식이 나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 그의 시선은 해숙의 방을 잠시 머물다 이내 김기호 대감에게로 향했다. 대감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원식 도련님. 벌써 훤칠하게 자라 일이 멋있어졌군. 김기호 대감이 말하자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혜련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조원식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조원식의 눈동자는 무표정했다. 혜련아, 인사드려라. 너의 미래 신랑 될 분이시다. 김혜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도련님. 오랫동안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 뵙게 되어 기쁩니다. 조원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예, 반갑습니다. 그때 마당 끝에서 해숙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김기호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저 아이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원구 영감에게 고개를 돌렸다.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오래 서 있을 나이가 아닌지라. 일행이 모두 안으로 들어가고 마당에는 해숙만 남겨졌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김기호 대감이 나를 알아본 걸까? 아니, 설마.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꽉 쥐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숙 아가씨. 해숙이 고개를 돌리자 조원식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도련님. 조원식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물었던 것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소? 해숙은 고개를 돌려 방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아직 드릴 답이 없습니다. 조원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일이면 나는 김기호 대감의 여식과 혼인을 맺게 될지도 모른다오. 해숙은 침묵했다. 그녀의 가슴은 아프게 조여왔다. 조원식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해숙 아가씨. 만약 내가 이 혼인을 거부하면 당신은 내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어? 해숙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혼인을 거부하시면 도련님께는 더 큰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김기호 대감은 한길도의 절도사이자 이 고을을 지배하는 실세입니다. 그와의 혼인은 조영감님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조원식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로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뒤돌아섰다. 해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날 오후 대청 마루에서는 혼례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김기호 대감은 조원부 영감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사돈 어른, 이번 혼례가 성사되면 우리 두 집안은 한 몸이 되는 셈이지요. 나 역시 원식 도련님 같은 듬직한 사위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조원부 영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예, 대감마님. 저희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김혜련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조원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서려 있었다. 도련님, 저와의 혼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원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순간 마당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이 급히 뛰어와 조원부 영감에게 말했다. 영감님, 관아에서 관속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대문 앞에서 포졸 2명이 들어서고 그들 사이로 삼식이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흥분에 가득 차 있었다. 조원부 영감님, 이 집에 숨어있는 도망친 노비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삼식이의 눈은 해숙을 향해 직격으로 향했다. 저기 저 아가씨. 바로 그 자가 도망친 노비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해숙을 바라보았다. 조원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해숙 아가씨. 이게 무슨 소리요?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김기호 대감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저 아가씨의 이름이 해숙이라고 했소? 이름이 참 낯이 있군. 해숙은 두 손을 꽉 쥐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해숙에게로 쏠렸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숙은 마치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듯 숨이 막혔다. 삼식이는 입꼬리를 비틀며 조원부 영감에게 고개를 돌렸다. 영감님, 제가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저 아가씨는 대감댁에서 도망친 노비입니다. 제가 그 집에서 일할 때 분명히 봤습니다. 조원부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해숙을 바라보았다. 해숙 아가씨, 삼식이 말이 사실이요? 해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조원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삼식아, 그만해라. 도망친 노비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삼식이는 조원식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이 아가씨가 도망친 노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 아가씨의 팔목에 도장 자국이 있을 겁니다. 대감댁에서 노비에게 찍은 도장이 분명히 남아있을 테니 말이죠. 그 순간 해숙은 반사적으로 팔목을 감싸쥐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삼식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봐요. 저 아가씨가 왜 팔목을 숨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도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조원부 영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다. 해숙 아가씨, 내게 사실을 말해주게. 자네는 정말 도망친 노비인가? 해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원부 영감을 바라보았다. 예, 맞습니다. 그녀의 말에 마당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조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해숙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요? 해숙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본래 김기호 대감의 집에서 노비로 일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쳤습니다. 김기호 대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억울한 누명? 너 같은 종이 무슨 억울함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해숙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저는 대감의 여식이 독살당할 뻔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저에게 덮어 씌워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삼식이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하,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군. 내가 독을 넣은 걸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해숙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김기호 대감의 여식 김혜련은 연회에서 마신 술에 독이 들어간 것을 눈치채고 해숙을 불렀다. 해숙은 혜련의 방으로 달려갔고 혜련은 입술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다. 그 방 안에는 삼식이도 있었다. 그러나 삼식이는 그 순간 해숙을 붙잡고 외쳤다. 이 인연이. 아씨에게 독을 먹인 게 바로 이 인연입니다. 그렇게 해숙은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해숙은 손을 꽉 쥐고 김기호 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김기호 대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닥쳐라. 내가 감히 대감댁에서 저지른 죄를 여기서까지 끌고 오겠다고?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원식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해숙 아가씨, 정말로 저 말이 사실이요?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도련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저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도망쳐야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포졸들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들 사이로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혜련이었다. 모두가 경악했다. 김기호 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혜련이,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있단 말이냐? 김혜련은 조용히 대답했다. 예, 아버지.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해숙 언니는 그날 밤 제게 독을 먹인 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독을 넣은 자는 바로 삼식이였습니다. 삼식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 그럴 리가. 김혜련은 삼식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독약을 훔쳐나가는 걸 내가 보았으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조원식은 해숙의 손을 잡았다. 해숙 아가씨, 나는 당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소.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김기호 대감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혜련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잘못이었다. 그 순간 삼식이는 갑자기 돌을 주워들고 김혜련에게 달려들었다. 이 인연이, 넌 죽어야 해. 그러나 조원식이 재빨리 나서서 삼식이의 팔을 붙잡고 제압했다. 삼식이는 땅바닥에 엎어지며 입에서 피를 흘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포졸들은 삼식이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김기호 대감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조원부 영감의 집은 긴 침묵에 잠겼다. 해숙은 방 안에서 홀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조원식은 그녀의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해숙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당신은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돼.
해숙은 눈물을 훔치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원식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가 흘렀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김기호 대감은 그저 이렇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조원구 영감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포졸들은 삼식이를 끌고 관하로 갔고 김기호 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딸 김혜련과 함께 대문을 나섰다. 혜련은 마지막으로 해숙을 향해 눈빛을 보냈다. 해숙 언니,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김기호 대감은 딸을 데리고 말에 오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치욕이 서려 있었다. 조원식은 해숙의 옆에 서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해숙 아가씨,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해숙은 가슴 깊숙이 불안함을 느꼈다. 김기호 대감이 그리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대화는 온통 어젯밤 있었던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삼식이가 독을 넣은 거였다며? 그 노비 아가씨가 대감의 딸을 살렸다고 하더군. 하필이면 그 대감이 김기호 대감이라지? 저 사람에게 복수할 날이 오기는 하려나? 해숙은 주모와 함께 장터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주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해숙에게 다가왔다. 해숙아, 조심하는 게 좋겠다. 김기호 대감이 어젯밤 화가 잔뜩 난 채로 나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 양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니? 해숙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예, 주모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마당에서 우물을 길어오고 있었다. 달빛이 은은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해숙 언니. 해숙은 고개를 들었다. 김혜련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층 수척해 보였다. 혜련아, 너 여기 와도 괜찮겠니? 혜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언니, 아버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 해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오늘 아침부터 포졸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 관아의 삭도와 밀담을 나누더라고. 삼식이가 끌려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 아버지의 얼굴이 그 순간 섬뜩하게 변했어. 해숙은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럼 대감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고 있니? 혜련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다.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 아버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의 속내를 알잖아. 그분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야. 자신의 체면을 구기게 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해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고맙다, 혜련아. 너도 몸조심해야 해. 혜련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나도 도와줄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니야. 너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해. 절대 무리하지 마. 그 순간 저택 안에서 조원식이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해숙 아가씨. 큰일이요.
무슨 일입니까? 김기호 대감이 관아에 고발장을 냈다고 하오. 당신이 대감댁에서 귀중품을 훔쳐 도망쳤다는 내용이요.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그리고 그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는? 조원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해숙은 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증거가 김혜련 아씨의 서명이 포함된 증언서라오. 혜련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니야. 난 그런 서명한 적 없어. 아버지가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조원식은 해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관아의 포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 그들이 해숙 아가씨를 잡아가려 할 것이오. 해숙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혜련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언니, 어서 도망쳐야 해. 이번에는 정말로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할 거야. 조원식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해숙 아가씨,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위험하오. 내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소? 그러나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않겠어요. 조원식과 혜련은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는 도망치며 살아왔소. 하지만 이제 더는 숨지 않겠소.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관아에 갈 것이오. 조원식은 그녀의 손을 꽉 붙잡았다. 해숙 아가씨, 정말로 괜찮겠소? 대감은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요. 해숙은 굳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사람의 거짓을 밝혀내고 내 억울함을 풀어낼 거예요. 그 순간 대문 밖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한 줄기 번개가 쳤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해숙은 포졸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